그다 나 너무 답답하다고 이런 얘기 그 소설책에 나오는데 이게 뭐지? 잘 몰랐는데 이런 사진 보면 정말로 저러고 다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조선 사람들은 별로 중요한 문제를 여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서양인들의 눈에 보기에 이런 거 좀 특이하네 하니까 사진으로 찍은 거죠. 그쵸? 이 아줌마 뭐 예뻐서 찍었겠어요?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그 사람들 사진 찍고 막 이런 것들이 이미지화 돼갖고 막 돌아다니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이방인들의 눈으로 보는 시각들을 보여줄 수 있죠. 이런 소녀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그 서양에서 그럼 풍속화는 어떻게 그려져 왔나? 아까 그 미켈란젤로가 비판했던 풍속화는 처음에 보여드릴 때 이장준 소녀는 한 시간차가 100년 이상 나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이었어요. 이게 지금 제목도 되게 재밌어요. 제목이 뭐냐면 베리공의 매우 호화로운 기도서예요. 기도서에 있는 서판인데요. 보면 12개죠. 4, 3, 12, 12개고 각각마다 달입니다. 그래서 확대해 보면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위에가 달력이에요. 보면 이렇게 막 태양이 막 가고 있고요. 뭐 물동의 자리 뭐 이런데 여기 보면 기사들이 이때 해야 하는 일이 뭐냐. 전쟁 연습하고요. 전쟁 훈련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이 도시를 지키는 임무를 다 했죠. 그러니까 흥청망청 이렇게 먹고 놀아도 돼요. 이게 기사들의 임무죠. 그쵸? 그래서 기사는 목숨을 걸고 지키기 때문에 이렇게 부유하게 살아도 돼요. 그래서 똘레랑스 있잖아요. 똘레랑스 말고 이렇게 기부하는 거. 서양에서 기부하는 거 뭐라 그러죠? 노블리스 오브레주. 그거 얘기할 때 막 어떤 정치학 하시는 분이 노블레스 오브레주가 그냥 나 돈 많이 벌었으니까 돈 내는 거 이런 거 아니라고 귀족적인 게 노블레스 오브레주인데 귀족적이다라는 건 뭐냐면 이들이 바치는 건 뭐냐면 목숨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위급할 때 그러니까 내가 떡떡거리고 살 만큼 다 갖고 있고 조금 주고 이런 게 기부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기부하는 건 뭐냐면 목숨이라는 거죠. 도시가 위험에 처했을 때 목숨,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런 호화로운 생활들은 사람들이 떠받들여 줬다는 거예요. 전쟁 나가기 전에 사람들에게 만찬 벌려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제든지 전쟁은 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풍요롭게 살고 그러다가 전쟁에 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게 노블리스 오블레주의 그 기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막 비판하면서 재벌들이 돈 조금 내는 거 이런 거 갖고 유세 떨고 저런다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그림에서 드러나는 건 뭐냐면 귀족들이 이때는 전쟁 연습을 한다. 그리고 파티를 벌이는구나.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불 쬐고 뭐 나무 해오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상들 있잖아요. 겨울철에 뭐 하고 이런 거.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농가 원령과 같은 거죠. 1월엔 뭐 하고 6월엔 뭐 하고. 근데 이제 그걸 귀족과 민중의 삶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건 씨 뿌리는 때인데요. 여기 정갈자리, 뭐 천칭자리 이거 보이시죠? 요런 때가 되면 무슨 파종을 하나 봐요. 근데 여기 보면 굉장한 관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뒤에 성 있죠. 이게 디즈니랜드 같은데 실제 중세의 성이고 요걸 그려진 그 베리공의 그 성, 그 모양하고 비슷하대요. 그래서 실제 관찰에 의해서 그려진 거고 그리고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관찰했죠. 근데 여기서 나타난 노동의 모습이 참 특이합니다. 풍속, 이 당시에 사람들이 농사짓고 하는 이런 풍속들을 보시면 허수아비가 활 들고 있어요. 웃기죠? 네, 허수아비가 활 들고 있고 말 갖고 소 아니고 말 갖고 밭을 갈았네요. 기껏 갈아놓고 이 사람 씨 뿌리는데 와갖고 또 계속 먹어대고 그쵸? 얘는 뿌리고 얘는 먹고 이런 관계. 근데 그래서 이 사람 얼굴 봐요. 쾌하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노동에 대해서 조선시대 후기에 그려진 그림하고는 되게 이미지가 다르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노동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왜 노동은 벌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귀족들은 그러니까 고행하면서 기도하는 성직자는 세상을 위해서 조금 먹잖아요. 조금 먹고 고행하면서 세상을 위해서 막 기도해요. 그러니까 힘든 노동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귀족들은 전쟁하죠. 언젠가 목숨을 내놓을 사람들이니까 그만큼의 힘들을 갖기 위해서 막 먹고 흥청거리고 합니다. 그런데 민중은 저렇게 농사를 힘들게 지는 거죠. 노동에 대한 참이 없습니다. 노동은 벌이었어요.
노동은 벌이었기 때문에 중세 풍속화에서 그런 그 사유들이 잘 드러나죠.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이제 굉장히 형식 자체는 소박해요. 그렇죠? 형식 자체는 소박한데 경험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 성의 크기랄까 이런 숲의 나무들이랄까, 숲의 나무가 굉장히 빽빽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귀족적인 어떤 그 앞에 보였던 이런 취미나 그리고 농민들의 삶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대조적으로 잘 그려내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근데 이거는 그냥 일상을 그렸다라고 하는데, 일상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는 순간 어떤 메시지가 나오죠. 뭐냐, 귀족들은 그래도 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우아한 사람들이고, 농민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의 벌을 속죄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너네들은 고통스러운 삶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기독교 윤리가 이런 그림에 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에덴 동산에는 노동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일했다. 아담이 일한 거 그거죠. 쟤 사슴이네? 저 사슴 해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이름 짓기 정도? 하와 만나면 막 좋아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노동이 없었던 시대가 이들에게는 에덴 동산이었고, 그 에덴 동산으로 추방돼서 고통스러운 노동, 남자들은 일하고 여자들은 애 낳고, 이런 게 이제 고통이 신의 벌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식의 노동 표현도 저런 식으로 드러나게 되죠. 노동은 신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 불복종의 대가입니다. 귀족들은 좀 괜찮았던 모양이죠. 노동 안 해도 되고. 이런 생각들이 중세 때까지 있었죠. 노동의 신성함 이런 거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기독교 세계에서의 노동, 이제 풍속이라면 이집트는 조금 달라요. 보면 앞에 사람들에 비해서 노동이라고 하는 걸 약간 리드미컬하게 표현하는 거지. 반복되면 리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농사 짓는데 여기 이 사람 칼, 이렇게 반달칼 같은 거 들고 있는데, 반달칼 같은 거 들고 노동하는 사람들이 나름 우아한 동작으로 등을 이렇게 수그리고 착착착착 하는 이 벼를 잡고 땡기고 뭐 이런 것들이 그 노동 자체의 어떤 우아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집트에서 주목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식의 이런 무덤 안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인데, 요거는 이제 화가 내진 조각가, 음악, 악기 만드는 사람들, 이런 거 기술자들의 공장이죠. 그쵸? 기술자들의 공장인데 뭐 이렇게 힘들게 표현되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집트 그림들이 감정 표현이 절대 없기 때문에 별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형태 자체가 막 고달프고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리듬감 갖고 해 나가는 일, 고되지만 흥겨운 일로서 약간 유머러스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노동에 대한 관념이 달라졌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랑 다른 세계에서 표현된 노동은 이렇고요. 그래서 이제 풍속화인지 성화인지 좀 헷갈리는 그림들이 나타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미켈란젤로가 비판한 그림이 이거죠. 니네는 성스러운 주제인 척하지만 실은 세속적인 그런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거지, 이거예요. 이 그림의 주제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보시면 그 최후의 만찬을 가장하죠. 여기 이분이 예수님이고, 이렇게 빵 놓고서는 이제 여기 사제들이 이렇게 앉아있죠, 사도들이. 그런데 좀 웃긴 게 뭐냐면 요 뒤에 이 사람들 있죠. 그리고 여기 시종 드는 사람, 이 사람이 이 그림의 의뢰자입니다. 이 그림은 의뢰자인데,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자기를 넣어달라는 건데,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벌이고 있는 이 집은 어느 집이냐? 이 사람의 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저거. 어떻게 저러냐, 성스러운 그림을 저렇게. 니네는 실은 너네 집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 아니냐. 너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최후의 만찬이라는 사건이 아니라 너희 집이라고 하는 가족? 그러니까 무슨 자기네 새 집 없고 막 이러면 막 집 사진도 막 자기네 인테리어 바꿨다고 막 사진 찍어서 요즘에 올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너네 집 인테리어에 대한 어떤 즐거움,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즐기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거지. 초연체 이렇게 그리면 어떡하냐, 이런 게 이제 미켈란젤로의 논쟁이었던 건데,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했다는 거죠. 이거 보시면 막 타일 모양 이쁘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막 정성껏 그린 거예요. 사도들이 맨발로 들어오셨네요. 왜냐, 사도들은 성서에서 보면 대부분 막 어부 막 이렇잖아요. 그렇죠? 어부, 세리 뭐 이러니까 별로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 신발 굳이 다 갖춰서 신지 않으셨고, 얼굴도 보면 성스럽게 표현되지 않았어요. 그냥 어부의 얼굴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북유럽의 차이점이에요. 아름다운 균형, 비례 이런 거 필요 없고 옆에 자기네 저 안에 빨간 시트 바꿨나 봐요. 그쵸? 저것도 자랑하고 싶으니까 저기다 딱 있고 그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자기네 창문 장식 이것도 좀 인테리어 신경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그려주고 정원도 한번 또 자랑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그 바깥에서 차 끓여 마실 수 있는 그 야외 포트 밑에서 불 떼고 이렇게 차 끓여 먹겠죠. 이런 것들 인테리어 이렇게 너무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집의 주인이죠. 예.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이라는 사건을 빌어서 실은 자신의 집의 일상들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막 우기는 쪽도 있고 아니다 그래도 이거 성스러운 그 종교화다. 이거 보면 이게 토끼 같아요. 토끼 이제 귀 빼고 뭐 이렇게 한번 털 끄슬리고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도 다 종교적인 주제가 있거든요. 어떤 성경의 이야기. 근데 그런 거 찾을 수 없고 다 그 동네 사람들이 옷 입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그렇게 그 성스러운 주제와 일상을 막 섞어버린 그림이 이 그림인데요. 이게 카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건데 이 사람은 그래도 좀 유명해요. 다르크 부츠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별로 안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 카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은 이거 보시면 이게 성모자상이라고 떠오르세요? 저거 성모자상이구나. 이분이 성부님이시겠다. 이분이 아기 예수 라고 하기에 예전에 그 종교화 볼 때 태어나자마자 모태 8등신 그분도 아니시고 미켈란젤로의 포동포동하고 사랑스러운 아기도 아니죠. 그냥 동네 애예요. 그쵸? 동네에서 보는 원래 애들 태어나면 머리는 크고 이렇게 팔다리는 가늘잖아요. 그대로 나왔어요. 그쵸? 그대로 놓고 이분도 진짜 동네에서 방금 애 낳은 여자 딱 그린 것 같죠? 아름다움은 약간 이렇게 하늘하는 긴 머리 옆에 성경 정도 놓고 이분이 성모님이라는 걸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모님이라고 드러내는 게 이 옆에 있는 성배 이 술잔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성배고 재밌는 표현은 이런 거예요. 후광을 그려야 되는데 후광을 직접 그리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후광 눈에 봤나.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그린 거죠. 이게 뭐냐면 그 화열 방지 막이래요. 그래서 대나무로 짠 돗자리 같은 걸로 날로 직접 쐬면 너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열기를 막아주는 그런 것들을 일상적인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었나 봐요. 그걸 가지고 그 후광을 표현한 거죠. 되게 웃기죠. 그리고 여기 뒤에 뽀족뽀족뽀족 날로 불꽃 보이세요? 요거 이게 성령이죠. 웃기죠? 그러니까 예전의 그림은 성령은 비둘기예요. 옛날에 성령은 비둘기로 나오고 난데없이 남의 가정집에 비둘기 한 마리 나타나 주시잖아요. 위에서 손도 막 내려오고. 근데 이제 북유럽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다 성화에서 제거했어요. 그리고 자기와 일상적인 이런 장면들하고 막 결합된 거죠. 그러면 이걸 보면 우리는 성모자상을 보고 기도를 해야 되지. 이 교회에서 거부했어요, 이 그림. 이거 놓고 기도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쵸? 엄청난 신앙심이 아니고서는 이 후덕한 동네 아줌마 앞에서 기도하기 좀 어렵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걸 즐겼어요. 가슴 드러내놓고 애기한테 젖먹이는 이분 성모로 이 화열 방지 막을 후광으로 저기 날로 불꽃을 성령으로. 자 그러면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조그만 게 창문으로 또 자기네가 좋아하는 걸 그려요. 이렇게 보이시죠? 자기네 동네예요. 나가면 보이는 교회. 그리고 이 앞집 사람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지붕 고치고 있어요. 그렇죠? 말 타고 사람들 지나다니는 이 거리. 저 뒤에 약간은 헐벗은 산들. 자기네 동네죠. 이런 걸 그리는 거죠. 그래서 성화라고 할 때 직접적인 상징들이 다 떠나갑니다. 비둘기가 나타나 옛날에 성령이었는데 이젠 뭐 불에 쌓인 비둘기 이런 거는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직접적인 상징이 사라지고 다른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비둘기가 떠오르면 그걸 동네 비둘기로 여길 수가 없었거든요. 그쵸? 저렇게 그러니까 여자가 있고 아기를 안고 있고 위에 비둘기 한 마리가 있으면 그 비둘기는 당연히 성령이에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이게 정해진 상징인데 이제 이렇게 바뀌는 순간 알레고리라고 해서 뭔가 숨겨지고 은폐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성모자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리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뭐냐면 자기가 일상적으로 경험했던 것들을 떠올리기도 하고 자기 나름의 의미화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에 대한 모든 해석을 성서에 의지해서 교회가 독점하던 시대가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의미화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 의미들을 자기가 스스로 해석하는
권한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그림이 어디서 나왔느냐? 북유럽에서 나왔다는 거죠. 북유럽은 가톨릭과 종교전쟁 치르고서는 신교도들이 생겨나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서는 성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려는 관심이 이제 거의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소재로 계속 주목을 받게 되죠. 주목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그려요. 자, 그래서 풍속화하고 종교화의 경계를 짓기가 참 애매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아까 지금 보셨던 것처럼 풍속하면서 농가 원령가이면서 귀족과 농민의 신분을 가르려고 하던 그런 세밀화들이 있었고, 앞에서 봤던 것처럼 북유럽에서 일상적인 모습으로 종교를 설명하고, 실은 종교적인 이미지지만 그걸 가지고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그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림의 경계를 나누기가 참 애매합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 그림인데요. 제목이 뭘까요? 이게 그냥 이렇게 평범한 그 북유럽 가정집이죠. 바깥에서 빛이 들어오고 안에는 특별한 조명이 없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주 할머니라고 하네요. 할머니가 책보다 말고 아기를 보고 있습니다. 뒤에는 누가 일을 하고 있고요. 이 그림에 제목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데 제목을 성가정이라고 붙이면 종교가 됩니다. 그쵸? 이분은 성모님이 될 거고, 이 아기는 아기 예수가 될 거고, 이분은 안나가 되겠죠? 성모님의 어머니. 그리고 이 사람은 요셉이 될 거예요. 그쵸? 근데 이 그림의 제목을 그냥 목수의 가정 이렇게 해버리면 풍속화가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일상적인 소재인지가 좀 모호해진 그런 영역들이 이제 북유럽에서 막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풍속을 주목하는 곳에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게 피터 브리게르라고 하는 풍속화하면 나온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풍속화하면 이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피터 브리게르는 풍속화를 많이 그렸고, 이거 보면 겨울의 풍속이죠. 멀리 이제 이 사람들은 사냥을 하고, 사람들은 여기서 뭔가 땔감을 준비하고 얼음 지지고 놀고, 그쵸? 이런 이제 그 풍경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추수할 때 사람은 뭐 뻗어서 술 먹고 자고 있고, 이쪽에서 막 밥 먹고 음식 나르고, 한쪽에서는 배고 하는. 근데 피터 브리겔도 보면 막 노동에 대한 참미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굉장히 유쾌하게 민중을 그린 것 같은데 뭔가 좀 시니컬한 맛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재밌게 뭔가 먹죠. 그렇죠? 그런데 피터 브리겔이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한 거는, 이거를 이제 풍속화라고 보면 이거는 그냥 농민들의 표현이어야 되잖아요. 아까 이 잡는 애처럼 그건 따로 주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 그림은 사실은 이 12달에 맞춰서 그림을 그린 거래요. 농민들의 삶을 어떤 이렇게 벽화로 그려줄 예정이었는데 지금 남은 그림은 5개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걸 통해서 피터 브리겔은 사람에 별로 주목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보다는, 그쵸? 이 사람들 별로 주목하는 것 같지 않죠? 오히려 중요했던 건 이 대지입니다. 얼었던 대지, 그리고 이 얼었던 대지에서도 무언가를 취해서 불을 떼고 사냥을 하고, 그리고 풍요로워진 대지, 그리고 저 뒤에 멀리 저기 해안선까지 쫙 보이죠. 피터 브리겔이 이런 식의 높은 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것게 가능한 이유는 이 사람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이탈리아를 유학 갔다 왔대요. 그래서 이런 어디서 높은 데서 조망하는 이런 구도가 피터 브리겔에서 처음 나오고, 그리고 이런 그림을 통해서 사실 이 사람은 인간의 노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지가 어떻게 인간을 키우는가, 겨울에도 추수할 때도 우리는 이렇게 대지에 빌붙어서 사는 인간들이잖아요. 그쵸? 그런 이제 대지의 이미지들을 가지고 오는 거죠. 인간을 기르는 땅의 이미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터 브리겔의 노동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농민에 대한 애정 이런 거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이게 사육제라고 하는 그림인데, 이건 그리고 다 종교적 상징이에요. 풍속을 주목하긴 했지만, 뭐 심지어 이 사람이 그린 그 놀이라고 하는 그림이거든요. 놀이 100가지인가? 뭐 가다 보면 놀이가 막 많은 거 있는데, 이것도 이제 사육제하고 카니발의 대립인데, 이 살찐 쪽이 카니발이고 입장 마른 쪽이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에, 근데 이거는 종교적인 주제를 갖고 있죠. 사순절에 뭐 해야 되냐?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선을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성당에서, 여기 뒤에 성당이죠? 성당에서 나오는 수녀들,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돈 주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쪽에서 민중들은 떵떵거리고 놀죠.
그리고 중간에 다리 부러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있는 이런. 이게 다 종교적인 메시지가 있거든요. 풀이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걸 그냥 단순하게 풍속을 그렸다라고 보기엔 되게 어려워요. 제가 근데 이게 왜 여러 장 갖고 있냐면, 제가 구글에서 찾거든요, 그림을. 그래서 이제 이거 피터 브리겔 치고, 그 다음에 사육자 이런 거 쳤겠죠. 근데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이 앞에랑 차이점 잘 모르시겠죠.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이렇게 보면, 이 앞에 거는 위키백과에서 있는 거고, 요거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한 건데요. 거기도 이제 인터넷 아트 갤러리? 뭐 이런 식, 명화 갤러리? 여기 죽은 시체 같은 사람이 있어요. 배가 뿔룩해서 장염 같은 거 걸린 것 같죠. 이런 사람이 있고, 옆에 아기가 있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아기도 힘들고 이 사람 거의 죽을 것 같은데, 그 사순절에 이런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어라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시체가 너무 끔찍했나봐요. 이 전 그림에는 시체가 없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위키백과에는 없고 그 명화에만 있는데, 근데 피터 브리겔이 이 그림을 그릴 때 민중을 사랑해라, 이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주목해라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농가의 결혼식 같은 장면들 막 이런 거 이렇게 춤추고 막 흥겨운 사람들, 이런 그림 때문에 이 사람이 막 농민을 주목했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게 모르게 이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는 이런 느낌? 그런 것들도 좀 있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이거 애들 보여주면 이런 거 좋아해요. 이 남자 바지 이런 거. 그 남자 타이즈 신었잖아요. 이걸 양말 바지라고 나와갖고 제가 되게 양말 바지가 뭐지 막 이렇게 봤는데, 바지가니까 양쪽 다리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양말처럼 여기까지 신는 거죠. 그리고선 이거를 이제 멜빵 같은 데다가 연결해 매거나 뭐 허리띠 같은 데 매고 가운데 중요한 부분 주머니로 가리고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근데 원래 남자 상의가 길었는데 점점 짧아졌대요. 그래갖고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 저렇게 짧아져가지고 저렇게 민망한 옷이 됐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저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풍속은 알 수 있죠. 어떤 옷을 입었는가.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막 분석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죠. 저런 거를 보고 싶어 했으니까 사람들이 저런 옷을 만들었을 거야. 그런 거 있죠. 어떤 시대인지 아시겠죠? 네. 좋은 시대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그림 보면서 잠깐 쉴게요. 잠깐 쉬었다가 다른 풍속 카드 보겠습니다.